네, 주식 심화론 오늘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추석 연휴 전입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농업 패러다임 변화는 시대적 요구 스마트팜. 오늘 농업 패러다임 변화 스마트팜에 대해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추석 앞두고 있어요. 네. 올 추석에 차례상 차림비가 네. 30만 원 평균 네,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뭐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좀 풍성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같으면은 이 정도 돈이어도 사실 풍성하게 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네,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추석 이후에 또 많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 전망 알아볼까요? 제가 보는 농산물 전망은 일단 식품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쿼터별로 보통 분기별로 이렇게 보통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게 큰 생태계로 봤을 때 제조 생산으로 돼갖고 소비자에게 가는 쪽이냐 아니면 납품 쪽이냐의 중간에까지 유통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채널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유가는 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물가 상승하냐면 전반적인 이 사회의 베이직적인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라면을 하더라도 라면에는 면이 들어가고요. 밀이 들어가겠죠. 그걸 튀기려면 이제 팜유를 튀깁니다. 아니면 면을 튀기지 않으면 국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비닐봉지, 그 안에 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건수프라는 게 그게 뭐냐면 냉동 건조를 만듭니다. 그런 기계부터 시작해서 전기가 많이 쓰죠. 전기값 인상이. 네. 수많은 우리가 하나의 햄버거만 하더라도 상당히 안에 한 3, 40가지 어찌 보면 다양한 어찌 보면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 변수를 이렇게 상대적인 분위기에서 맞추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올리는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그런 기업들의 어찌 보면 좀 탄력이 좀 있다고 좀 봐지는데 앞으로 계속 범위가 확대로 저는 예상됩니다. 확대적인 상승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 가격 인상은 사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서민식품 라면의 가격 인상 농심 쪽에서 그렇죠. 알렸는데 농심 이후에도 8도도 올린다고 네. 결정을 했고요. 또 추석 이후에는 오뚜기와 삼양식품까지도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없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정들 중에서 가격들이 올라갔던 것들도 굉장히 실감이 되고요. 네. 사실 또 그 기저에는 기후 변화라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농업 같은 경우는 기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연이니까요. 예, 자연을 근데- 거스르는 거는 기술로만 승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이 지금 계속 변하고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안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와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까지 해수면까지 모든 게 계속 변해간다는 점에 있어서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좀 상황이랍니다. 네, 기후 변화 올해는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뭐 빙하가 많이 녹고 네, 있다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뜨거웠던 여름을 또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보냈었고 또 유럽, 중국에서는 가뭄까지도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또 남의 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 수확량 자체가 한 30% 정도 너무 이렇게 더워서 이 네. 작물이 메말라서 한 30% 이상 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축들도 많이 소도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했고 뭐 독일부터 시작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지구 그다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 농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일조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실제로 작물들이 크게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 품종 자체가 되게 저하로 떨어지면서 이번에 포도주 가격도 이제 지금 올해 생산되는 포도주 양이 상당히 양이 작을 거로 예상되고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 남미 쪽 같은 경우에 비가 또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비가 안 오지 너무 상황이 변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작황에 좀 문제가 많아서 이 보면 커피 관련 종목들이 막 널뛰기처럼 갑자기 솟구쳐 오른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번 1분기, 2분기 때 많이 좀 보셨을 건데요. 저는 앞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기후 변화가 일단은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 수출하는 데 있어서 통제가 이렇게 있었죠. 좀 그게 된다 하지만 생산량 자체도 예. 줄고
그런 부분에서도 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류적인 부분에서도 또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또 코스트를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복합적인 어찌 보면 변수가 작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악재의 어찌 보면 연속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식품이라든지 여러 이 산업에도 계속 상승세를 어떻게 이게 이유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차피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반적인 기후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는 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처음 했다 이제 주제를 가졌을 때 설국의 열차라고 예, 한 10년 전이었죠. 2003년인가 2013년인가 10년 전에 기억나는데 송강호 주연의 네, 영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스마트팜에 관련되어 있는 어찌 보면 그 열차에서 그 실제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걸 있어가지고 아 어찌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 공상과학에서 있었던 일이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찌 보면 두려움도 사실은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일단은 아는 내에서 좀 네.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인력 부족 현상도 있네요. 네, 농업 인력 인구가 부족이죠.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산업화 전 세계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뭐 그다음에 큰 경제 대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외 인구가 많은 국가가 있어요. 브릭스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머징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국가죠. 브리지. 그러니까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인도 인구 많지 않습니까? 인도 그다음에 차이나 중국까지 포함해서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그걸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신흥 경쟁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 좀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이나 4차 산업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란 게 1, 2, 3차로 단계식으로 우리나라처럼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대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4차 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농업 인구가 또 부재한 경우도 있고요. 한 2년 이상 끌고 온 이 전 세계 팬데믹 현상,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또 농업 인구가 또 감소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이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워낙 고되고 힘든 일이고 비 오면 또 막아야 되고 또 날씨 좀 풀어내면서 24시간 대기하는 일이다 보니 좀 약간 직업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좀 대우를 받는 게 좀 전 세계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겹쳐지면서 농업 인구보다는 오히려 도시로 가면서 2차 산업이나 이런 공장, 산업화 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나가는 점이 조금 어찌 보면 이 신단난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불안한 심리로 이끌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형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 형태의 변화 중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볼 만할까요? 자, 농업 형태의 변화라고는 저는 마음 되게 큰데 좀 시간이 없을 경우 농업을 좀 많이 이제 다음에 시간 내면 제가 부르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농업 변화라면 옛날에는 제주도 하면 밀감, 뭐 창녕하면 단감, 대구 하면 사과. 이거는 왜 지역에서 그 지역에만 나겠습니까? 항상 시간론이라는 우리 주식을 차트로 보면 시간론처럼 내년에도 이 시간 되면 그 온도와 그 날씨와 그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자리에는 토질에서는 그 작물만 자라는데 지금은 일교차도 커지고 오존층도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온도가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밀감이라든지 이제 귤 같은 것들이 남부 지방으로 서서히 이제 내륙으로 오게 되고요. 사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북한 가까운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중부 지방에 있던 게 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바다 해수면 온도도 높아 상승하다 보니까 명태라든지 오징어도 저 대바테 어장이라 부르는 저 시베리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그 대바테 어장 북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우리가 어릴 때 오징어라면 거기 오징어는 지금 오징어가 하지 않고 오히려 깔치라든지 고등어 해수면이 뜨거워지니 제주도에 있었던 그 어업량들이 그쪽으로 다 대거 이렇게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저는 사실은 봐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돈으로 사고 먹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없는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이 여러 자원
특히 이 중에서도 또 곡물 등 같은 이런 네. 식생활에 필요한 자원들까지도 무기화를 하게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에 필요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의 자급자족도 중요해졌지만 식량의 자급자족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 현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자, 봐야 뭐 이거를 될까요?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강대국을 말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강대국이라면 인구와 땅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이 큰 풍성한 국가를 말하는데 강대국들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아닌 이제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각자의 먹을 것 모든 것은 자급자족이 되어 있는 부분이 퍼센트가 높아야지만이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수준부터 농업이란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릭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라든지 아프리카 이제 가난한 국가들에서 그를 업무량을 이렇게 사람들만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산업화로 가면서 오히려 그게 이게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줄어들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면 수출하는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인데 네.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이런 수출하는 게 아니라 로얄티만 받는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로얄티를 받는 나라고 밀, 그렇죠. 뭐 이렇게 옥수수라든지 옥수수. 이런 거를 수출을 하죠. 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94년도 때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한참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선진국 편입하려면 우루과이 라운드를 해서 이제 쌀국까지만도 쌀을 수입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수입을 받아들여라는 어찌 보면 되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까지 열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어느 정도로 먹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밀이라는 게 아시아 국가는 쌀이 주식이에요. 근데 의외로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중동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밀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식량화가 어찌 보면 식량이 총칼 만큼의 어찌 보면 강력한 무기로 변질되면서 그게 이제 가난한 국가,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밀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먹지를 못해 기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어찌 고래상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됐는데 앞으로 이는 식량의 중요성이 좀 계속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두대국으로 이렇게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일단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식량 자급자족에 강한 국가일까요? 약한 국가일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농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전에 보면 50원짜리 동전 아시죠? 그 보면 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통일벼. 이 IR667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벼에서 농업이 선진화가 되는 기점이 되었는데 그 시점이 또 보면 산업혁명의 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과 산업을 막 바꾸는 또 시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70년대 때 경부고속도로가 발달하면서 농업할 수 있는 땅들이 도로라든지 공장 부지로 많이 바뀌면서 농업의 선진화와 공업의 선진화가 같이 오면서 농업이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금 현재 시점을 10년 단위로 봤을 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은 좋지만 농업의 기술 선진은 너무 좋지만 식량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어찌 뭐 수준은 아니다고 봐져요. 생산량 자체가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주부님들이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야채, 채소 많지만 자세히 보면 중국산이라든지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라든지 특히 뭐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산이라든지 뭐 중남미에서 수출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해외에 어찌 보면 마트를 본 느낌처럼 가면 갈수록 이제 국산화가 신토불이란 말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고추장을 보더라도요. 한번 구성 요소를 보시면 미국산 대두 뭐 다 미국산 뭐 중국산 다 들어가지 군대산으로 이루어진 거는 좀 찾는다는 자체는 좀 이렇게 보면 현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좀 봐야져야 돼요. 네, 그런데 뭐 농가의 수익성 자체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또 네. 아까 그 뭐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도 네. 예전에 비해서는 더 좋지 않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전체적인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에는 네. 뭐 어떤 기계 혁신 이런 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계 혁신이라고 하면요. 저는 네. 스마트팜이 왜 생겼는지 그 말에 대한 어원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뭐냐면 그 시간과 내년도 이 시간이 항상 동일한 온도와 동일한 기후를 갖춰준다면 작황이 좋아지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항상 뭐 수온도 올라가면서 기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하면서 이제 그 온도에는 작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슬러서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슬러서 가는 것은 첨단, 스마트 말도 첨단. 그러니까 농업과 고도의 이제 테크놀로지가 같이 함께 융합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스마트팜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남아에서 열대 과일을 국내에서 더 좋은 온도와 더 좋은 그 일조량을 다 맞춰서 더 좋은 품질과 당도를 맞출 수 있는 기술로서 그러니까 자연을 거슬러서 이제 첨단화를 도전하는다는 어찌 보면 자연에 어찌 보면 신에게 도전하는 게 어찌 보면 신에게 도전하는 게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느 상태에서 충분히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그게 대량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끝은 창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시장 자체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스마트팜이 기후위기 시대에 네. 식량 안보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발점에서 시발점 방아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위치 이런 네.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뭐 아까 농가 인구 감소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감소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네. 농가 평균 연령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우리 다들 뭐 농촌 가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수치로 보니까 올해 농가 평균 연령이 71세로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71세로 올해 농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농업은 또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의 감소, 고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팜 시장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전문가님 이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차트 보여주실 건데요. 예. 스마트팜의 설비와 스마트팜의 재배 네. 예,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조금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부터 이제 2026년까지 앞으로 내다보면은 성장세가 더 커질 더 것으로 커지죠. 네, 그럴 수밖에 예상이 되고 없는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내 시장과 시외 안팎으로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식량에 대한 위기와 지금 환경이 지금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어찌 보면 극도의 어찌 보면 혼란 시기도 가져올 거라는 어찌 예측적인 부분에서 정부들이 좀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이 글로벌 팜 시장을 보면 네.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저는 탑 1을 네덜란드로 봅니다. 네덜란드. 예, 해외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네덜란드로 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를 비교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생태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아까 전에 지금 큰 좌표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은봉 파란색 근장대 보면 그게 네덜란드, 이것까지 홀랜드인데. 빨간색을 원하세요? 국가별 스마트팜 비중 비교라는 네, 차트를 맞습니다. 볼게요. 네. 네, 지금 네덜란드가 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이거는 역사와 지금 현 시점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동인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침략하고 이제 수확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각 나라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는 농업에 대한 게 상당히 큽니다. 그때 예전에 향신료부터 튤립 시작했어요. 투기도 생각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선물이라고 우리 말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그게 어쩌면 시발점이 튤립의 꽃이었습니다. 네. 꽃이었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래 화훼 농가로는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가 제일 1등이죠. 예, 1등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이 화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렇게 보면 기계와 장비와 설치에서 나오는 대량의 생산량을 먼저 파게 되는데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네덜란드 같은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와 여러 가지 작물의 어찌 보면 우리 뭐 묘종, 종자거든요.
종자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꽃들도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씨앗이 있다고 이 씨앗도 다 로열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전 탑1이라 보시고요. 원래 화훼로 시작해서 이제 보통 야채나 과일로 넘어가는 시장인데 왜 한국이 지금 계속 지금 보면 제일 선진국 치고 이렇게 떨어지냐고 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의 상승, 그러니까 농업이 상승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2차 산업이라는 우리나라 경제를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그 산업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고도 성장을 같이 동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라든지 뭐 첨단 기술이 이제 농업에 이제 융화되고 됨으로써 이제 생태계의 한 일부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는 되게 작고 뭐 네. 지금 꽃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99%라고 하지만 이 꽃은 시장은 네덜란드가 거의 독보적으로 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외 나머지 스마트팜에 관련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 이제 미주까지도 충분히 이게 넘어설 수 있는 저는 기준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전체 평균이 스마트팜 비중 17%인데요. 압도적으로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비중과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99%라는 수치가 나와서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나 가서 잘 보고 짓습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스마트팜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 알아봤고요. 국내 스마트팜의 현 주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 뭐 비중 자체는 적었지만 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제가 성장세를 말씀드리자면요. 올해 첫 수확이 됐는데 청주란 지역에서요. 동남아 과일을 10개 품종을 이제 청주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산하에서 왜냐면 농림부에서 투자를 좀 해줘야 돼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LED 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를 갖다가 수확을 했어요. 청주에서. 근데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게 그게 이제 나무가 아니에요. 바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나무 아닐까 하는데 그겁니다. 난입니다. 난. 파초입니다. 파초. 원래 식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이렇게 스마트팜 시장에서 좀 부각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수경 재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왜 우리나라가 제일 압도적이냐면 올 겨울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승객을 한 명도 못 싣고 나가는 상황에 자리 320개를 다 떼내고 어디 갔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딸기를 갖다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등석이 그러니까 딸기였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기술적,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드셔보셔서 알다시피 너무 맛있죠. 상당히 맛있죠. 네, 해외 사람들이 먹어도 맛있대요, 네. 우리나라 그 딸기가 우리나라 본고장은 아니에요. 예. 근데 품질이 교배종이랍니다. 보통 이게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이 기술력 자체, 그다음에 키우는 생산하는 그러니까 작황을 내주는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왜냐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잘하는 민족이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농업 자체가 좀 변화의 시대에 좀 패러다임적인 변화에 좀 이렇게 나서려면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식품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저랑 우리 또 아침 방송하실 때 느꼈지만 뭐 CJ제대당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푸드 이런 회사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노브랜드 버거라 해서 햄버거 같은 기억나시죠? 작년에도 그렇고 저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 대신에 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햄버거에 토마토의 그 맛으로 버거킹을 먹고 했는데 이제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우리는 토마토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걸 알고 아예 스마트팜을 이제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비상장 업체들이죠. 그래서 육성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농업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70% 정도 국가 지원이 70%이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이 좀 워낙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10% 이상을 더 올려야지만이 농업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어찌 보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정부의 노력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스마트팜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네, 있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 실질적으로 알아볼까요? 많이 있고요. 네.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 남부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도 스마트팜이 있어요. 지하에도. 그러니까 안 쓰는 땅이나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계속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실험적인 작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국가에서 지금 보호 육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은 미약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팜이 실제로 고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한번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놓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의 그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전 네. 세계적인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혜주에 네. 스마트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중동은 모래사막이고 그러니까 진짜 비옥한 땅에서 원유를 채취해서 각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야채, 곡식들을 다 이렇게 오늘 뭐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있는 벼농사 기술 같은 거를 실제로 비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똑같은 작물 형태로 만들면서 한 벼농사도 한번 해보고 하고, 일단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것도 있지만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세종기지라고 아시죠? 거기도 실제로 야채를 키워서 거기서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세종기지까지요. 남극기지까지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스마트 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부터 카타르, 뭐 쿠웨이트, 중동 지방 같은 경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쪽은 오일머니로 가지고 새로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찌 변화의 틈에 항상 실험대에 항상 놓여 있는 어다 보면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간접적인 투자도 많이 원하고 기술 투자도 많이 원하고 장비도 많이 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옴시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사람이 생기면 스마트팜은 어차피 거리가 짧아야 돼요. 이 제일 첫 번째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아야지만이 신선하고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그걸 갖다가 콜드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그런 망을 구축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아직 미비하는 것은 너무 먼 거리,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콜드 스토리지 저기 부분이 약하다고 말을 좀 그만 생략을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이 이상적이라고 보셨고. 네, 이케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라고. 네. 예, 덴마크 가구 회사 이케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식품 우리가 가면 햄버거나 이렇게 뭐 소세지고 샐러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급자족식으로 하는 어찌 보면 자체적인 어찌 보면 스마트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도.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하나하나 실험대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마냥 수출을 하거나 할 정도 아니라 어느 일부분을 이제 친환경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연계 납품이라든지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역시 이 사막 위의 도시인 네옴시티도 그러한 실험대로서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발전시켜 나가는 움직임을 네옴시티 안에서 보여줄 것이고 그에 따른 네, 수혜가 맞습니다. 예상된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관련주를 또 분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브리핑 들어보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컨테이너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스마트팜이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일조량을 너무 커버할 수 없거나 아니 너무 춥거나 그런 데서는 컨테이너를 많이 쓰고요. 근데 비닐하우스 형태로 된 것은 이제 싹이 키우거나든지 한 1, 2, 3단계까지는 대부분 LED 램프로 대부분 키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태양광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태양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입사체를 가지고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딸기를 이제 우리나라 국내보다 더 신선한 딸기를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수경 재배된 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근데 벼농사는 사실은 실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생산한다고 해도 양은 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한 가마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워낙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스마트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로 봤을 때 뭐 궁금하신 게 아니요. 지금 자막으로 주신 네. 대동, TYM, 네. 두산마켓, 현대건설기계 네네. 이 네 가지 종목이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그렇다고 보시면 봐야 되는 거죠?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대동하고 TYM은 비닐하우스 형태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 안에가 농기구가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의 작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은 형태가 컨테이너고 비닐하우스 좀 크게 해서 안에 이렇게 사람이 없이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서 그다음에 위에 있는 뭐 비가 안 오면 하늘에 태양광을 열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동 TYM이라든지 이제 두산파켓 현대기계가 들어가죠. 왜냐면 워낙 부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 만들면 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동을 만들기 때문에 쓰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스마트팜이 주로 거의 다 이루고 거의 있고요. 99%가 거의 관련한 비닐하우스라고 종목으로는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대동, TYM 네, 맞습니다. 등의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정리해보면서 전략 네. 세워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으로 편하게 농업이라면 또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이라면 그냥 쉽게 말하면 종자가 제일 중요하다. 종자. 그러니까 뭐가 종자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재가 그러니까 핸드폰의 소재가 그냥 종자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농우바이오를 첫 번째 원톱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케이스로 따지면 그냥 그린플러스는 많이 했냐면 여러 가지 뭐 농업에 관련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제 하면 알루미늄 강철이라든지 안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그런 걸 씌울 때 만드는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다음에 작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우리 뭐 제초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건 뭐 농사에 관련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배터리라 생각합니다. 배터리. 그래서 저는 인바이오를 같이 보고요. 경동도 같이 보고. 그래서 농업도 생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농업 인구도 감소하게 되면 기계와 인터넷과 사물이 다 인지하는 통신이 5G의 구축이 농업의 스마트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의 시범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3사 통신회사 특히 뭐 LG U+부터 시작해서 SK하고 KT가 주도를 해서 통신망 구축,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이 워낙 좋게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용해서 충분히 사람이 그 안에 가지도 않아도 다 모든 걸 조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스템이 구축하려면 통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누가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큰 하나의 어찌 보면 생태계에 우리가 네. 이 기술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쪽에 좀 비중을 많이 좀 크게 보셔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도 농고를 갈 수 있고 농대를 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어찌 보면 하나의 어찌 보면 저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 이 생태계 안에 밸류체인 가운데서 각각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보셨고요. 그 가운데서 종자 쪽의 농우바이오, 그리고 또 스마트팜의 그린플러스, 그리고 또 농약, 제초제, 비료 네. 종목으로 인바이오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공개방송, 오늘 유튜브 공개방송이 3시에 있네요. 네,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예. 위에서 올라가서 방송실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결이 너무 다른 거네요. 2차 전지 장비에 관련 예. 지금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평선이 많이 무너져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 리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추석 전에 잠시 한번 하고 저도 추석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변화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혜주로 스마트팜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진행하시고 저는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